지난 7일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슈와 함께 주목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송승현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앉으셔서 우리 이석진 교수님하고 전화 연결하는 내용 좀 들으셨죠? 한번 뭐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아서 뭐 유가도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와중에 뭐 미국도 우리도 주가는 훨훨 날아갑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송 대표님 보시기에 네. 요즘 경기는 안 좋다는데 네. 뭐 일자리도 뭐 그렇게 안 좋다는데 네. 확 가는 주식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재밌는 관점이긴 하네요. 그래요. 근데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뭐 환경 자체가 안 갖춰졌다라는 거죠. 뭐 사업이나 기업 운영하기에는 힘들고 네. 장사하기도 힘들고 결국 그래도 뭐 기본적인 뭐 인건비라든지 어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그나마 뭐 핸드폰으로 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다가오는 답변이다. 빙고. 저는 뭐 동의. 뭐 창업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가게 네. 여는 것도 힘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네. 딱히. 그나마 이거 뭐 돈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지금 네, 환경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네요. 예. 맞아요. 첫 그러다- 질문 해주세요. 네. 제가 할까요? 예. 예, 지금 7일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이제 공급 확대가 주요 골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좀 여기서 주목할 점을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번 대책은 예. 좀 주목할 점이 없다라는 주목할 평가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네.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골드락스네요. 예. 그 부동산 대책으로 보면은 결국 기존에 나와 있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도심 안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심 내에 일정한 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면은 도심 내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을 뭐 유지 보수나 뭐 새롭게 멸실을 해서 새롭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출산도 좀 저조하고 학교의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 학교 용지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택을 좀 더 짓겠다. 한 3,000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심 안에 놀고 있는 뭐 유휴부지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쪽에 좀 관심 많은데 성균관 그 야구장이나 또는 뭐 송파 위례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한국개발원 부지 그다음에 가양동에 있는 별관 부지 이런 것들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 물량만 보시더라도 지금 서울에서 원하는 그런 수요자 대비했을 때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공급 대책에서 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민간 주도의 사업들을 해왔다라면 이제는 그 LH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시행을 바탕으로 공급의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게 주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외적으로는 이제 수요 억제책도 같이 나왔는데 규제 지역, 그러니까 뭐 강남 3구하고 용산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규제가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그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면서 일정한 뭐 소위 말하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라는 목표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보통 서울에서 아파트들을 이제 서울시장이 예. 어떤 뭐 컨트롤을 많이 해왔는데 예. 국토부까지도 확대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이제 국토부에서 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뭐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그리고 뭐 통합 심의를 통해서 좀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제가 얘기하는 동안 우리 이진 소장님께서 네. 다른 걸 보고 계시는 거 보니 예. 요번에 별로 뭐 그렇게 들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죠? 소장님 HTS 차트 보고 계셨어요? 공급 대책 요번에는 좀 뭐 그걸 굳이 그렇게 언급까지 하시면서 참. 네.
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부동산 관련 내용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도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인 내용도 보고 뭐 경제적인 내용도 어쨌든 부동산의 삶하고 좀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관련돼서 기사나 언론에서는 많이 언급들을 했지만 뭐 많이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얘기를.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투기 수요가 부동산 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산업이라든지 또 어떤 금융시장 쪽으로 조금 투자 상품화 해가지고 움직여 보겠다라는 그런 쪽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까지 부동산 항상 해왔던 정책들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는 항상 부동산 자신감들을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최대한 부동산에 대한 언급들은 좀 피하는 뭐 그런 느낌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대책들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뭐 투기 억제 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요번에 공급 대책에서도 보면은 뭐 수요 억제도 지역별로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투기 지역에서도 50%에서 한 40%로 낮추는 게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그런 뭐 규제 정책도 아니고 공급도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안 보인 것처럼 요번에 정부에서 그 제가 느끼는 그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뭐 국민들한테 뭐 관심을 최대한 안 갖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뭐 대책도 그랬고 그다음에 요번에 뭐 어떤 그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그렇게 뭐 많은 언급은 없었다. 근데 앞으로 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라면은 뭐 규제는 하겠다. 뭐 요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7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은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이제 직접 시행한다. 네. 근데 이제 뭐 공공이 주도한다라고 또 볼 수 있어서 뭐 네. 안정적일 것이다 생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만, 근데 왜 업계나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가 크다는 거는 왜 그렇죠? 이 주택 개발을 하면은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건설하는데 요즘에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LH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지금 뭐 부채가 한 160조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사업들을 지금도 누적되어 있는 거를 주도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면 이 부채가 2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는데 그런 우려 안에서도 부실한 그 사업 그리고 뭐 국민들 뭐 혈세를 가지고 주택 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공공의 이익들은 늘어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그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뭐 민간은 이런 거거든요. 주택 시장이 좀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공급 물량들이 들쭉날쭉한 면은 있긴 하지만 네. 경기가 안 좋은데도 주택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뭐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겠다라는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주택 공급을 정부 주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을 많이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LH가 예전에 땅 투기 관련돼서 연루도 많았고 뭐 비리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비리가 더 늘어나고 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실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재정 부실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그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방만하게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업을 LH의 뭐 인력이라든지 현재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로 과연 지금 135만 정도 뭐 이 네.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 덩치를 하기에는 인력이
따라줄 수 있을까라는 뭐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게요. 자, 지금 집값 네. 최근 부동산 동향은 어때요? 지금 대책이 보니까 627, 97 지금 기간이 네. 지금 간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두 네. 번이나 대책이 나온 상황인데 어떤가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 확대가 된 지역들을 보면은 네. 역시나 뭐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이 지역들이 가장 뭐 상승에 좀 눈이 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79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두 달 새 한 1억 6천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강벨트 중심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3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승폭이 확대된다라고 해도 뭐 실질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기존에는 뭐 한 8, 9개 구 정도가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6개 구, 뭐 한 7개 구 정도만 상승세가 상승하는 모습들. 그래서 국지성이 좀 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뭐 양극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뭐 항상 주장을 하는 거는 네. 모든 주택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게 과연 득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기회를 좀 저 지역 아닌 곳에서 판단을 해서 기회를 좀 포착을 하고 향후에 저런 지역들로 이동을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초 뭐 지금 송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앞서서 97 대책에 나왔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국토부까지도 뭐 지정을 할 수 있게 지정권자를 넓혀준다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상승하는 폭 대비했을 때 국지적인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저는 뭐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송 대표님 네. 이거 아마 네. 질문지로 네. 보내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도저히 이 전문가로서의 송 대표님의 견해가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이 뉴스가 됐던 청년 안심주택. 네. 근데 이거 무슨 뭐 경매로 넘어가고 이 청년들이 진짜 무슨 뭐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 이게 어떻게 안심주택이에요? 아니 그 내용이 뭡니까?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 안에서 예. 뭐 어떤 그 청년 그 안심주택을 표방을 하고 사업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깡통 전세들이 많아지고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저런 그 상품들이 나와줬거든요. 예. 근데 공사비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주들이 돈을 좀 운영을 하고 유용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청년 안심주택 시행을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곳에서 하면서 자금 회전들 그리고 정부 아까도 LH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견제 장치가 뭐 있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그 시장과 사업에 대한 이런 형태를 계속 모니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LH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네. 135만 호의 사업들을 하는 그 과정을 모두 다 모니터를 하고 실제로 파악을 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지금 네.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예. 이런 뭐 그냥 방만되고 있고 제대로 뭐 자금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앞으로 이런 보증보험 뭐 뒤늦게 지금 지원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그 보증이라든지 저 안심주택이라는 안심됐다라는 저 단어만 믿고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간 건데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보증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깊숙하게는 뭐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증보험에 대한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세부적으로는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도 있고 미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보증금 피해가 발생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안심주택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입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글쎄. 보입니다. 예.
그 9월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로 좀 네.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한 거잖아요. 지금 일부 지역만 선호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분양 사태가 지금 큰 상황이고. 네, 그렇죠. 예. 지방을 사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실거주 중심, 1주택 중심으로는 지방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자금을 가지고 뭐 네. 투자라든지 네. 지방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뭐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규제 자체가 임대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주택자 활성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 분양에 대한 그 전망직수에 대한 격차가 네.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미분양이 많이 발생되는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나마 울산 같은 경우가 요즘에 뭐 조선 관련돼서 뭐 주식 쪽에도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 업계에도 조금 일정 부분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반등되는 지역들은 있겠지만 어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방식으로는 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의 격차가 좁혀지는 일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뭐 어떤 분양을 완전히 해소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건설업계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 뭐 산업의 구조 자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분양 전망 지수가 어렵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 공사비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굉장히 좀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1주택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흘러가고 뭐 1주택자가 똘똘한 주택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조금 그 부동산을 가지고 그 뭐랄까요? 뭐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돼주지 않고서는 분양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송 대표님 요즘이 갈수록 이 청약 통장 네. 무용론이 네. 이렇게 점점 그거 하던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CG에서 나온 것처럼 분양가가 일단 높고요. 네. 그다음에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첨되기 네. 어렵다. 첫 번째로는 내가 당첨이 돼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뭐 청약을 하나마나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실컷 그 청약 가점들을 운영을 해도 뭐 우리가 지금 84점 만점이 최근에 잠시 르엘에서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르엘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에다가 가족이 7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7명 가족을 모시면서 무주택을 운영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네. 이게 뭐 당첨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안에서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고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은 적고 당첨이 돼도 돈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 대출도 축소가 되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우선 받았다가 전세를 놓고 싶어도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점에 대한 인플레이션들도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조금 자금 여력이 있고 부양을 많이 할 수 있는 7명 정도 살 수 있는 무주택이면은 한 4, 50평 정도 되는 전세에서 고가로 살고 계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당첨돼야지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네. 뭐 사실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냥 청약 도전하고 있느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집 산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청약제도 개편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뭐 하도 막 뜯어고쳐가지고 예. 맨날 뭐 해결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뭐 민간하고 공공에 대해서 예. 좀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청약 대비했을 때 조건들이 까다롭거든요. 네. 예, 지금 비교들을 하는 걸 보면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종합 저축 그다음 청약 저축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청약 부금까지도 있고 청약 예금, 청약
종합저축까지도 열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격차를 좀 줄여가겠죠.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예치금만 있어도 분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12에서 한 24회 정도 그 납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산 기준 같은 경우도 민간 같은 경우는 불필요했고 공공 같은 경우는 자산 요건 같은 경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간극을 좀 줄여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약의 그 통장 납입 입금 같은 경우도 횟수를 좀 줄여간다든지 자산에 대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상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뭐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요. 그 청약 저축을 자꾸 이탈을 하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사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돈이 모자란 거예요. 주택 네, 공급도 네.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너네 우리가 청약에 대한 그 조건을 낮춰줄 테니까 주택 그 청약 저축을 좀 많이 해. 왜냐하면은 니네가 돈을 많이 좀 부어놔야지 우리가 뭐 운영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할 텐데 자꾸 좀 이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 청약자들을 위해서 청약 저축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돈줄이 말라가니까 이탈을 하니까 예.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